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동 분쟁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장 마감 시점에서 상승 전환이 됐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힘을 썼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 분쟁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미국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인가요?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적 전환점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래쪽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보다 위쪽으로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실적은 크게 늘어날 것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원대로 확실하게 올라설 것인지 그 여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역대급 과징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큰 어떤 파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식회계 논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분식회계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10대이네요. 10대이는 뭐죠? 네. 아무튼, 1010 날입니다. 뭔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일단, 증시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증시는 다행히도, 지난 주말과 월요일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는 일단 떨어지던 부분에서 반등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되고 있는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포지션이, 이제 중동 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힘든 거 아니냐, 3차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있죠. 빨리 끝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수 내용 좀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 0.59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 0.39, 이것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즉 변동폭 자체가 저 아래쪽부터 위에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장세가 이렇게 아래로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위쪽으로 상승 마감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자, 넘어가서 얘기해보면, 내용을 좀 봅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을 했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7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토요일, 이때 침공을 좀 들어갔는데, 가자지구를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서 전면 봉쇄를 했죠. 2분 만에 미사일을 5,000발을 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인지를, 몇백 명 끌고 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공격하면은 인지를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하여튼, 이상한 짓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팔레스타인 쪽이 그쪽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지게 되고 팔레스타인이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가자지구 이런 쪽으로 있는 그쪽 구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었고, 이번에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과한 그런 공격을 좀 취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됐죠. 약간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왜 그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요격 체계가 이제 방어 시설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것을 이제 거의 무력화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너무나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요격을 뭐 몇백 발 또는 몇천 발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뭐 몇백 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천 발을 한꺼번에 쏴버리니까 이게 안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폭격을 받고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뭐 완전히 그 구석까지 다 때려 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전쟁의 규모가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냐부터 해가지고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냐. 실질적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꼭두각시고 뒤쪽, 즉 이스라엘 뒤쪽엔 뭐가 있죠? 미국이 있죠. 그 다음에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뒤쪽에는 이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란과 미국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얘네들도 약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이 아닌가 싶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다르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 이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은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보다 그 국방력이 세죠. 거기다가 이제 그 서방 국가의 지원까지 받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는 지원 자체가 끊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쟁이 금방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뒤쪽에서 들어오는 쟤네들 아닙니까? 이란 쪽이죠. 이 이란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와 관련이 있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미국이 그 이스라엘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사우디의 어떤 관계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조금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완화시켜주겠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사우디가 그럼 증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게라는 식의 어떤 사탕 같은 거 좀 던져놨어요. 조건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를 조금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놔주게 된다면 사우디가 알았어. 그러면 우리도 기름 조금 더 많이 퍼내줄게. 유가를 조금 이렇게 낮춰줄게라는 이야기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기분 나쁘죠. 누가요? 이란이 나쁘니까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선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가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좀 붙어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분쟁을 좀 가라앉혀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를 조금 좋게 만들어서 유가를 낮추자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전쟁이 막 이렇게 불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우디 쪽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증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당근 같은 경우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겠지. 그래서 막 쏟아붓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자식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건 간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또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돼요? 저 부분이 있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또 소재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최근에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게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 그리고 유가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당국자 입장에서는 현재 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가 된다면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85%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를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쟁이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휴일에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는 그런 느낌들 좀 있죠. 이게 전쟁이 지속화될 수 있는 장기화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있었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볼만한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시장은 콜럼버스 데이인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휴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채권 시장이 하루 쉬니까 국채 금리에 반영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이건 내일 반영이 되겠지만 국채 금리가 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채권도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연준 당국자는, 네,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전쟁도 일단은 1달러하게 더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더 크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이 확장되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보다도 조만간 끝날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다면은, 악재보다는 일단 기대감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평일날 전쟁이 아니라 휴일날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연휴가 하루 정도 더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덜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느냐,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연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한 피해와 그 다음에 부담감을 가져오거든요. 물가 인상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이게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역사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그쳤다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는 거의 네 그냥 뒷전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이런 그 뭐랄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기는 원래부터가 있었던 그런 분쟁의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뭐 공격적인 부분들이 이젠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하마스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부분에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재 요인들이 휴일을 통해서 다 녹아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네들 중에서 지금 이런 말을 썼어요. 먼지가 날아오른 뒤에 지금은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영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먼지를 탁 털어가지고 훅 하고 날렸어요. 굉장히 아우 큰일 났다 라고 하지만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근데 먼지가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이제 내려앉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다 내려앉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심하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악재는 악재잖아요. 악재에 대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채권에 대한 영향이 이제 휴장 때문에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오늘 맞는 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이제 뒤어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던 지역이었고요. 이번에는 좀 규모가 크게 나타났었던 내용이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의 대단한 어떤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굿바이 6만전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이 실적 발표가 언제고 보니까 11일이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삼전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매출이 67조 9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8,900억, 1조 9천억이네요. 원래는 2조 한 6, 7천억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3조 7천억까지 나온대죠. 그래서 다시 또 어닝 서프라이즈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예상치를 또 뛰어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확실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올해 내내 1등 차지하고 있죠. 이번에도 1등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안 좋았던 시점에서 개선폭이 상당히 큰 거죠. 6천억에 불과했었던 2분기 실적들이 이제 1조 8,900, 1조 9천억.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2조 원대를 넘겨버린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9,800원에 거래가 종료가 됐는데 뭐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진 않고요. 그다음에 7만 원을 일단은 좀 돌파를 해주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격이 얼마였죠? 이번에 마감한 게 66,700원이었네요. 66,700원, 66,000원 이 정도, 66,000원 정도 마무리되면 됐는데 여기가 저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19일이 이제 69,800원이었고 7만 원대를 넘겼었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단기 상승 이후에 또 들어오는 내용들, 시장의 내용들 그대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출입 동향 좀 살펴보면 9월 무역 수지가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출액은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 감소율이 높게 나오면서 네 이제 좀 부담을 좀 주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수입이 줄고 수출도 줄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나오는 것을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네 그 수출액은 조금 줄었어요. 그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제 수출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경기가 바닥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황형 흑자라도 어쨌건 간에 네 일단은 잘 되고 있고 또 이 반도체 쪽에서 어떤 수출 비중이 좀 높기도 하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죠. 네, 지난 한 달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8,7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 그 다음에 디램 가격 반등이 지난달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네요. 그래서 디램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상당히 네, 멋진 일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나 이렇게 머무를 수 없어.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3분기, 4분기 실적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이번부터가 시작이다. 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는 시점은 당장 내일일지 아니면 일주일 후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적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3분기 실적으로 반등 포인트, 그 다음에 4분기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내년도 시점까지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내년에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들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는데 분식회계 얘기 나오면은 아주 피곤합니다. 예전에 뭐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였나요? 걔네도 분식회계 얘기 나와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분식회계가 나오면은요. 옛날에는 뭐 상패 가는 기업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얘네 두산중공업이니까 대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죽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겠고 그냥 과징금 세게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안 좋은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막 그래가지고 상패당하고 이런 기업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분식회계 그러면 쫄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것 같고요. 대신에 악재는 맞아요. 네, 악재는 맞고요. 지금 두산 측에서는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죠. 네, 지금 금감원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회계 감리를 마치고 감리위원회에 분식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이 진짜냐라고 된다라면 제재를 가하게 될 텐데 이 제재가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분식회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손실나는 부분들이라는 이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매출을 뻥튀기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니까 뭐 어떤 부분들을 했는지 좀 잘 따져보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두 곳, 즉 금감원하고 네, 이 두산 기업 쪽하고는 서로 말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해외 자회사인 두산 파워시스템즈가 수주한 2조 8천억 원짜리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장기간에 걸친 공사에서 원가가 상승함에 따른 그런 어떤 수익성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데 그 사이에 계속 써야 되는 이 자재가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원가 상승이 좀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뒤늦게 인식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는 몰랐다, 늦게 알았다 해가지고 영업 실적을 그 당시로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알아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 이거 이렇게 원가 상승하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오르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오른다는 거 생각되면 그거 다시 계산해가지고 뭐 매출에 반영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몰랐다. 몰랐다. 그때는 몰랐고 그걸 이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반영을 한 것이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책임 소재를 놓고서 발주처와 분쟁이 또 발생을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협상이 완료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발주처한테 이제 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어? 돈 못 줘? 장난해?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다른 데 가서 사보세요.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물건 가격 알았어. 올려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반영했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라기보다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것을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네, 금융당국에서 네, 이것을 분식회계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이 과징금의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왜냐면 위반 금액의 약 2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20%까지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위반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네 100억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과징금 근데 뭐 얼마나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네 회사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봐주냐 안 봐주냐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공매도 네 공매도 쪽으로 간 거 아니냐는 생각을 의심을 또 합리적인 의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뭐 저도 판단 내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뭐 물론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지만 회사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만들어놨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분식회계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과징금을 얼마나 매길 것이냐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서 당장 기업에게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 악재 요인은 재료가 다 끝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부과 금액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까지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흐름이 조금 약세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특별한 엄청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간은 부담이 좀 될 것 같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네, 중동 분쟁 생각보단 별거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요 부분들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또 채권 금리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가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채권 가격의 상승, 그럼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될런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황은 조금 지켜보면서, 네,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끝날 것 같다. 네, 이렇게 막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그냥 예상치보다 확 뛰어넘어갈 것인지 아닌지 여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바닥으로 보는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식회계 논란. 기업은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네, 분식회계로 이제 확정을 지은 것 같다. 과징금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분간은 주가 하락률이 조금 진행될 것 같다 생각되니까요.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심하면 되나요? 네, 비중을 좀 축소하신다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좀 미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스탁 코믹스 읽어드려야 되겠죠. 186페이지입니다. 닫힌 문을 보느라 열린 문을 못 보고 계시나요? 이런 건데, 기회는 항상 다른 문을 열어둔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닫혀버린 문 앞에서 아쉬워하며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당신이 놓쳐버린 주식을 보면서 아직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아쉬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시간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라. 자, 이미 날아간 거 보고서 아우 저거 내가 살려고 했던 건데 아우 짜증나 아우 사고 싶었는데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문 앞에서 다시 기회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다른 문을 열어놓는다. 기회는 다른 문을 열어놓는다.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연휴 후라서 이제 조금 뒤숭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네,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지난 주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기회들 많이 잡아내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